일어나라 일어. 오늘 몇 회죠? 이제 72회입니다. 72회죠.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퀀트 정다운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예, 투자 전략 팀장 신중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요새 좀 댓글이 좀 약간 뜸한데 좀 많이들 좀 달아주시고요. 한 분이 그 이베스트로 그 사행시를 지었는데 진짜로? 깜짝 놀랐는데 어디 있어? 이리온을 만난 지 3년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의 재능 기부 방송 덕분에 스스로 종목을 찾는 경지까지 지금 성장 중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리온이 추구하는 가치를 아니까요. 언제나 고마운 이리온. 뭐 이렇게. 이게 뭐 네. 보니까 우리가 완전 두서 없으니까 지금 제목도 안 얘기했는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즘 고민들 많고 저희도 고민 많고 오늘 점심도 먹는데 다들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다들 안 좋은 거 보니까 이제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들 다들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저희 금요일 날 저녁에 딱 봤더니 저희 이제 미국은 알고 있고 내용은 알지만 우리가 자료가 딱 올라갔고 그 다음 날 이제 미국이 또 급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하반기 전망 냈는데 바텀은 잡은 거다 얘기 냈는데 그러나 했더니 오늘 잘 버티네요. 저희가 녹음한 시간이 1시예요 오늘 월요일. 그래서 예, 오늘 하반기 전망 바텀에서의 몸부림 정말 몸부림을 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3명의 애널리스트가 수고해줬죠. 신중호 팀장이 뭐 CEO로서 다 주도하셨고 두 퀀트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부로 되어 있는데 그 3부로 나눠가지고 한번 하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죠. 시장이 이런 상황이니까 좀 우리가 좋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말 우리 많이 비판받잖아요. 왜 이렇게 여의도 애들은 맨날 좋다고만 하지? 꼭 그렇진 않아요. 여의도에 요새 좀 안 좋게 말하시는 분들은 요새 좋습니다. 저희들은 반기는 분들 저희들은 욕먹고 있지만 네. 시작할까요, 신유호 팀장?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제목을 바텀 아웃이라고 해놨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6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에는 되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한데 뭐 5, 6월 정도가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좀 바닥을 지나가는 그런 기간이지 않겠나 싶어서 바텀 아웃이라고 해놨고요. 사실 그렇게 왜 명확하게 바닥을 잡겠다라는 내용을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돌아보고 났을 때 제가 표지에도 적었는데 가장 힘들 때가 바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 가장 힘든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힘든 구간이냐에 대한 질문을 딱 시작했는데 오케이. 일단 차트는 이제 자료에는 6페이지에 있는 차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요국 G20 국가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부채를 넣어놨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독일하고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다 부채가 많아졌어요. 한 40%포인트 가까이 금융위기의 어떤 그 여파를 벗어나고자 이렇게 부채를 많이 늘린 거죠. 정부 주도로 증가한 데가 이제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고 기업 주도로 증가한 데가 아시는 것처럼 중국, 뭐 터키 이런 나라, 가계 주도로 증가한 데가 이제 한국하고 캐나다 이런 나라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부채가 상당히 많아진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는 지금 부채가 너무 적고 성장이 낮아지니까 조그만 이벤트에도 좀 이게 성장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7페이지에도 넣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의 채권 등급이라고 할까요?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레벨이 많이 허약해져 있는 거죠. 뭐 B등급이 이상이 많고 정부는 부채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거봐 부채 많지 투자할 땐 없지 거기다가 이제 무역 갈등은 있지 그러니까 주식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과연 성장을 해가느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여전히 은행들은 대출을 많이 안 늘리고 있지 민간에서는 차입을 많이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비단 지금만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왜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수많은 정부 기관, 각국의 정부들, 민간에 있는 뎁들이 늘어나고 아직도 낮아져 있는 자금 수요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를 얘기하느냐. 철저하게 금융위기 이후에는 9페이지는 차트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금리를 낮게 유지하지 않은 상황이게 되면 증시는 고꾸라졌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던 겁니다.
우리 신종호 팀장이 참 우리 오랫동안 시장 고민을 해왔으니까 네. 뭐 얼굴 바라보는데 신종호 팀장 안 쳐다보고 있어. 위기 이후에 처음에는 회복이 빨랐는데 맞습니다. 정말 그 위기가 회복돼 그때 너무 무리한 걸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정말 아카데미즘에서 좀 뛰어난 학자분들이 해주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어쩌면 취약해졌고 그래서 금리를 먼저 유로존에서 금리 한번 올렸다가 유로존 힙업했던 거고 맞습니다. 작년에 미국도 한번 올렸다 힙업한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나라들이 이 환자가 병실에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기 전에는 굉장히 잘 뛰어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탁 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간신히 걸어다니는 정도 무리하게 뛰게 하면 헐떡이가 쓰러질 것 같은 거야 지금. 이게 반복되는 상황 아닌가 지금 비율을. 오직했으면 지금 미국에서는 MMT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MMT 하면 처음엔 다 환상적인 하긴 중앙일보인가 거기서 주말에 나왔더라고 그 MMT 그 책도 규현 재정은 네. 틀렸다 뭐 그 책도 번역돼 나왔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인정할 건 그거 같아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 전략하는 사람들이나 시장의 대부분의 컨센은 뭐냐면 미국이나 어떤 나라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금리 올라가면 주가 좋다. 오케이. 금리 오르면 경기가 좋은 거고 스타일은 가치 주사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돼 있었는데 그건 금융위기 이전의 사이클이었고 그만큼의 대외 여력이 있고 성장률이 되게 높아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흡수할 수 있는 글로벌 체력이었던 거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게 철저하게 다시 세팅이 된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2008년 9년에 대규모 재정 부양이 있었고 금리를 낮춘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연준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다 타이트닝이 들어갔었어요. 특히 22 유로존이. 그러면서 나왔던 게 유로존 재정 위기가 시작이 됐었던 거죠. 아직 그렇게 타이트닝에 대해서 감내할 만큼의 체력이 아니었다라는 게 절실히 드러난 거고 그 이후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위 말해서 연준이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주었을 때 조금이나마 숨통이 조금은 트였었던 구간이 출현했었다는 겁니다. 2012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재정위기가 엄청나게 파국을 갈 수 있다. 뭐 그리스 망한다. 지금보다 더 심했었어. 그땐 저희가 전략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었던 게 매달 월보는 내야 되지만 재정위기 유럽의 이슈는 끝도 알 수 없는 파국으로 간다는 얘기였는데 뭐 결국에는 QE라든지 ECB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주가는 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2015년에서 16년에도 유가가 급락하고 뭐 프레잘 A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조지 소로스까지 공격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리스크지만 결국 미국이 조금 기다려주면서 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급락이라든지 유럽의 재정위기라든지 이게 다 왜 걱정이 되는 거냐? 글로벌 디맨드가 사라질까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관세 전쟁이나 테리프 관세를 부과해서 중미 무역 갈등도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글로벌 디맨드가 약해질까봐라는 거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가 중내산해하는 문제하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수요가 중내산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걸 수도 있습니다. 끝이 알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그때마다 살아났었던 돌아봤을 때 바닥에 됐었던 거는 그래도 아직 낮은 수준에 유지하면서 니네들이 좀 살아나고 디맨드가 후퇴하는 거를 조금 감내해 줄게라는 스탠스가 나왔을 때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바닥을 지나왔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는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좀 내려주는 사이클이고 연준이 디프레이션 파이터만 되면 주가는 되더라고. 그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연준은 이 조금만 해도 금리를 올리려고 막 아웅다웅하는 애들이야 라는 스탠스를 지금 미국 시장에 보통 계속 보시던 분들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다시 디플레 파이터라든지 시장 달래주는 걸로 넘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연준의 어떤 전체적인 스피치가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리는 상황이고 9월이게 되면 자산 축소가 종료되고 최근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은 6월에 전체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확인이 되면 어느새 돌아보고 나서는 주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10페이지에도 넣은 차트는 뭐냐면
85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경기 선행 지수하고 뭐 정치 사이클 그리고 예전에 한번 주간 데이터에서 넣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통화와 재정이 한 방향 즉 부양으로 돌아섰을 때 경기는 그때가 바닥이었다. 지금 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금리는 좀 이제 점점 내리거나 오히려 좀 유지시켜주고 아니면 완화된 스탠스를 가져가지고 재정은 더 늘리는 사이클인데 최근에 중미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북한과의 이슈로 인해서 정치라든지 경제적인 이벤트는 뭐 약간 역사적으로 좀 높은 수준까지 내려왔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이 어쩌면 경기 저점을 좀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어렵게 말할 거 없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스탠스들로 인해서 달러화가 조금은 안정이 되면 글로벌 증시는 좀 행피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다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치는 원화 예를 들어 1,200원, 위안화 7 뭐 이런 거가 이제 뭐 인계선이 넘어가면 뭐 크라이시스로 가는 거다 뭐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말 나올 때가 그거의 정점 아니겠는가. 이게 그쵸. 저희들의 신중원 팀장의 생각 아닐까 싶고 그러한 흐름이 저희 저번 주부터 약간 사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달러가 생각보다 미국 증시 급락할 때 오히려 좀 뭐 물론 미국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최근에 약했거든요.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을 비롯한 원화도 좀 안정을 찾는 분위기. 또 재밌는 거는 위안화가 또 차이신 PMI 나오면서 또 강해지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달러 차이신 나못 봤는데 잘 나왔나? 차이신 PMI가 50.2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네. 그 뭐 나쁜 거는 믿고 좋은 건 안 믿으면 그거는 그치. 어쩔 수 없죠. 농담이죠.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이 때문에 부분 같아요. 저 11페이지에 저번에도 우리 같이 네. 말했던 그림인데 연준이 어떻게 보면 IOER을 좀 건드리는 거 네. 이 이후에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의미 있었는데 네. 이게 일종의 또 통화 정책인데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재정 정책 효과가 있던데 사실 이거는 너무 이것도 역시 금융위기 이전 잣대로 자꾸만 즉각적인 건 통화 정책이 제일 센 것 같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시카고 연준에서 리서치 컨퍼런스 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준 의사들이 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뭐 여기 적어놨지만 뭐 스탠딩 레포부터 시작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뉘앙스들을 아마 이번 주부터 계속 뭐랄까요? 계속 말이 나올 거고 다음 주엔 뭐 G20 재무장관 회담에 중국과 미국이 만나는데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FOMC고 그 다음 주가 G20 정상회담인데 그런 일정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예측 가능하진 않지만 최근에 달러화에 관한 어떤 숏 포지션 아니면 롱 포지션이 줄어드는 거 거기다가 연준의 달러화에 대한 스탠스가 저는 그 금리의 상단 역할을 하는 초과 지준에 주는 이 금리 IOER을 내렸다라는 부분이 그치. 조금은 그래도 이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려는 연준의 또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크게 보면 좀 바닥을 지나가는 하나의 그림이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2페이지에 보면 결국 우리가 뭐 예전에 지난주인가요? BIS에서 달러화하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뭐 이런 부분이 신현성 교수가 쓴 레포트가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신현성 교수 레포트 인용하면 되게 싫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것도 달러화가 무역금융에서 많이 사용이 그치.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차입이 좀 힘들어지니까 이머징의 성장률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거꾸로 다른 나라들의 성장이 안 나오면 달러화가 강해졌기 때문에 라고도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달러화 하나만 놓고 보면 달러화조차도 조금은 안정화되면 작년하고 다른 그림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렇게 경기가 좀 돌아서는 바닥일 때가 한 분기 이상 지났을 때는 좀 그때가 저점이었다라는 뭐 과거의 경험치를 다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통화 완화 정책이 나와야 바닥을 그린다. 라는 거고요.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OECD 선행 지수가 좀 바닥을 하락을 멈춰야 되는데 아직 안 멈췄잖아 사실. 거의 멈춰왔어요. 조금 있으면 멈췄다고 돌아서기 해야 되나? 됐어요. 예. 선행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미 좀 돌아섰고요. 지금 뭐 한 6월 내지는 7월 데이터가 나오면은 바닥이 지났다고 보는데 6월이게 되면 OECD 6월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뭐 한 8월에 가서야 확인이 되죠. 2달 내긴.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주가가 그거를 좀 따라왔다라는 게 이제 재미있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 하방에 대해서
아니면 경기 하단에 대해서 다들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을 더 명확하게 하는 액션은 연준에서 약간 도비시하게 나와주면 바닥을 지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거는 혹시 뭐 질문들 들어오시면 네네. 꼭 자료 같이 좀 보시라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실 거예요. 그죠. 그거 PPT 네. 형식의 자료니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제가 뭐 항상 자료는 이렇게 링크를 근데 오늘 자료 달아드리고요. 특히 더 예. PPT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 궁금한 게 근데 달러화가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번에 멕시코 관세 부과도 그렇고 자꾸 이제 미국에서 모든 걸 이제 만들게끔 하려는 조치들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은 물론 달러화 약세를 주장하지만 근데 정책을 보면 자꾸 달러화 강세 쪽을 좀 어떻게 보면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보호무역주의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 달러 약세는 좀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게 근데 뭐 뒤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관세를 매겨서 다른 그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려고 해도 그 생산이 잘 안 돼요. 뭐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무역 갈등 이슈로 인해서 경기가 하드 랜딩으로 빠진다라는 우려는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미국도 그 관세를 부과한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 안 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멀리 안 가도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무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컸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지금 핵심은 미국 내에서 키우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체제에 도전하는 다른 나라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더 생산성을 더 키워나가는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두 번째 파트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역 갈등 얘기를 하면은 13페이지도 넣어놨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GDP에 주는 마이너스 이펙트를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서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그 관세 부과에 의해서 뭐 GDP 대비 뭐 1% 내지는 0.5% 빠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에 반해서 또 최근에 나오는 게 재정 지출도 왜냐 이런 디맨드가 빠질까봐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지금 반영을 했지만 플러스에 대해서는 다들 사람들은 생각 안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얘기해봐야 마이너스 쪽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근데 아마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보다 무역 갈등 이슈는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수준에서 그냥 통화 완화 정책과 이 수준에서 조금씩 지표가 좋아지는 걸로 저는 바닥을 그려간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물론 이 상황에서 무역 갈등 이슈가 조금씩 봉합이 되면 그것마저 완전 오케이긴 한데 굳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관세를 매기더라도 충분히 이게 흡수해 나가는 체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겠냐. 그 유럽도 문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럽 문제도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가 조금씩 올라와 주면서 소위 말해서 유럽이 지금은 약간 재정위기까지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분석에 따라서는 14페이지에도 넣었지만 IMF가 그냥 미국과 중국으로의 관세가 지금 모든 상품에 25% 부과했을 때 서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데이터 그러니까 밸류체인 그러니까 중간재의 어떤 밸류까지 고민해서 자기들이 이제 분석한 건데 그냥 이 데이터로만 보면 중국하고 미국만 수출이 서로 빠지는 걸로 나오고 나머지로 간다. 예를 들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으로 10% 이상 늘어난다라는 데이터도 있긴 한데 이거는 마냥 뭐 그냥 분석에 의한 거고 그래도 뭐 중국이 미국에 좀 더 못 팔 거고 미국이 다른 데 수입하더라도 또 가격은 좀 높아질 거고 이런 마이너스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이너스들이 나왔을 때의 영향이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반영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15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차트가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부터 관세를 부과한 품목들 있잖아요. 그 품목들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좀 아무래도 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 미국 내에서 생산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상은 관세 부과 이후에 공급차가 중국 아닌 다른 나라들한테 수입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나라들한테 수입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플러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간 동안에 달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역량이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중국부터의 수입이 아니라 수입을 멈췄다고 해서 미국 내에 생산한 게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물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중 무역 갈등 이슈를 이제 점점 역사적 이슈 그리고 뭔가 뭐 아편전 때부터 시작된 뭐
중국의 후퇴에서 복구하기 위한 뭐 시진핑의 어떤 중국몽이다 막 그리고 뭐 1대1로와 뭐 중국, 일본, 미국 뭐 인도에 뭐 그래서 뭐 미국이 중국이 결국 옛날 시크로드로 가가지고 이란과의 교역을 해서 미국과 대화 물론 그런 정치적 고려를 나는 모르겠지만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교류에 관한 거예요. 경제 교류. 이게 만약 그렇게 가면 무역 관계를 소련 때처럼 그냥 다 끊어놓을 수가 없이 이미 많이 같이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화해, 그렇지. 그러니까 화해 이슈도 우리나라가 화해를 다 지금 당장 다 교체할 수가 없거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냉전 콜드워라고 하더니 완전히 무슨 다 끝날 때까지 간다. 이러긴 저는 쉽지 않다 봐요. 근데 이 문제를 또 저희들이 너무 아니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동시에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걸 정치 이슈로 그래서 몰고 가니까 좀 너무 그런 저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18페이지로 가면은 좀- 최근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미중 간의 갈등은 오히려 테크의 갈등이다 이런 얘기 많이 맞지. 하잖아요. 음.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이 그래 중국을 견제하는 거야. 중국이 이제 2등에서 1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견제하는 거야라는 걸 받아들이더라도 그러면 소련과 일본을 미국이 어떻게 이겼지? 그거는 소련과 일본이 유지 못했었던 생산성에서 미국은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게 나왔었던 거예요. 소련과의 갈등에서도 전례 없는 유례 없는 그 생산성 싸움에서 이기면서 언제나 일정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해주다 보니까 소련은 나가 떨어진 거고 소련은 근데 이제 오일이라는 단일 산업에 유지하다 보니까 유가가 빠져서 결국은 뭐랄까요 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국민들한테 나눠줄 수 못할 만큼의 경제 체제죠. 소비재가 없는 네. 거였지. 그리고 일본도 보시면 1980년대에 반도체가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반도체 너네 공정무역해라 거기다가 외나 강하게 만들면서 경쟁력이 떨어졌잖아요. 그 자리를 비집고 나간 게 사실은 한국이긴 한데 지금도 만약에 테크 갈등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테크 갈등으로 인해서 투자가 줄어드는 걸 미국이 바랄까요? 그게 아니라 중국과 테크의 갈등이게 되면 중국 너네들은 좀 투자 못하더라도 내가 더 투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같아요, 신영장님. 중국이 쫓아오긴 많이 쫓아왔어. 왜냐하면 특허권 같은 거 보면 의외로 중국이 높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얘들이 턱밑까지 쫓아올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정말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 일본은 그런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너 중국 좀 뒤로 물러나고 너만 쫓아오지 못하게 다른 나라의 대안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한국은 아니겠지. 뭐 인도도 될 수 있고 일본도 다시 좀 키우려는 것 같고 근데 또 아까 신종치장 말한 대로 그 핵심이 얼마 전 염전차 형이 저번 주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팡이 결국 하드웨어 없이는 한계에 있었다는 다이벤시 나온 거. 네네. 하드웨어를 만드는 나라는 뭔가 필요한데 그게 한국이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낙관적 해석이 아니라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18페이지에 신충호 팀장이 만들어놓은 그림에 저도 세 번째 그림 보고서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제가 미국 경기랑 연구해보자. 정말 반도체랑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너무나 당연한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게 IT 테크였다면 자기네 캐펙스를 늘리는 게 내지는 기술 개발을 위한 양적인 팽창을 하는 게 오히려 중국을 소위 말해서 죽이는 건데 그거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최근에 그 말이 되겠어 하지만 화웨이를 견제하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올라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자기네 생산성 싸움에 동반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냉전 때 공산당과 민주진영에서 자기 진영을 만드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거기에 붙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서로 테크의 갈등이다? 그러면 중국도 어떻게든 조금씩 들어주면서 자기네 캐파를 늘리려고 할 거고 미국도 사실은 이게 캐파를 늘려가는 과정이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한국의 IT가 미국의 경기에 확장해서 배제되기보다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관세에 부과해서 무역량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가격은 계속 받아왔고 마이너스 효과를 받아온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안정을 찾아주는 입장이기 되면 지금부터 오히려 수출 늘어나는 거는 오히려 안 된다고 봤던 IT가
이런 테크라는 갈등으로 호출된 게 확장을 하려는 하나의 다른 그림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가 놀란 거죠. 건 우리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뭐 결국 중국이 이렇게 위축되면 우리는 IT도 무너질 거야라는 이런 식의 반론을 강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오늘 점심 때도 똑같은 일을 겪은 거야. 나는 뭐냐면 우리가 좀 비우는 우리는 오히려 IT 같은 데가 상당히 버텨주고 오히려 좀 치고 나갈 수 있다. 전자 같은 게 너무 전자가 뭐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급락할 것이고 뭐 막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도 신종호 팀장 가는 게 이게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 않고 뭐 수출 지역도 다변화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포기 못해, 물론 이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들어가는 물량이 뭐 한 40% 가까이 되긴 하는데 또 삼성전자는 또 그거보다는 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점화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사드 호란이라고 하잖아. 지금 중국 오랑캐는 아니라고. 근데 중국 아니 뭐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사드 호란 뭐 별거 다 붙여. 야, 넌 너무 주위에 젠틀한 사람만 있나 보다. 근데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저만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처음 들어. 내 주변에 내가 아주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거지. 너무 거창한 음모론이 많더라고. 이제 원래 옛날에 이제 재밌는 얘기 들었던 게 중국은 옛날에 실크로드로 가가지고 이란과 교육을 했었다는 거야. 이란과 동맹이 될 거고 미국에 저항을 하고 해양 세력한테 원래 뭐 쳐들어와가지고 그 뭐 홍콩 뺏기고 뭐 그랬잖아요. 대만은 일본한테 뺏기고 시모노키 조약 때 막 그래서 해안 세력과 결별하고 그러다가 아니 무슨 세상에는 너무 거창하고 뭔가 규조화시키고 뭔가 정치적 이슈로 이걸 풀면 뭔가 되게 거대 담론이 되잖아. 근데 막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나 보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정책이고요. 정치와 뛸 수 없다. 이건 경제 부분이야. 중국의 IT가 돌아가려면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정치 쪽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에 그럼 저도 반대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소련과 일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냉전이라는 거는 소련하고 으르렁거렸지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미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졌지만 그 험난했었던 쿠바 미사일 사태에도 소련하고 다이다이로 전쟁을 안 한 국가예요. 냉전을 통해서 양적인 팽창과 지속 가능한 어떤 자유진영의 경제 성장과 자기의 체력이 커져가면서 소련을 결국 냉전 시스템에서 공산당이라는 나라 그런 체제를 없애버리고 대부분의 중국도 공산당에서 자본주의를 택하게 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한 빼고 다 자본주의를 택하게 만들어낸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거죠. 왜? 콜드워 즉 실제 열전을 하지 않고 소련과의 그 어떤 냉전을 50년간 끌고 오면서 이겨낸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게 그 핵심이 뭐냐? 그때마다의 생산성, 그때마다의 생산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GDP 그로스고 그때마다 GDP 그로스는 지금은 뭐냐? IT 테크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취하는 선택은 뭐냐? 여기에 더 기술 혁신, 그러니까 구글이 다른 웨이브나 이런 거보다 더 투자 많이 할 수 있게끔 공정 무역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에 더 확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 미국이라고 봤을 때는 이쪽에 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한다 하지만 사실 왜 전쟁 못했냐면요. 이 19페이지에도 나왔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차트만 넣었는데 1962년에 이것 때문에 역사적인 것 때문에 딱 책을 읽었는데 미국 바로 100km 앞에 쿠바 미사일을 설치를 해놨어요. 소련이. 왜냐? 장기 미사일로는 실력이 안 되니까 단거리로 쏠 수 있을 만큼 바로 거기다가 핵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 주식이 엄청 왕이었어. 네. 근데 혁신의 시대,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나오고. 이게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하는 게 1950년 이후에 내지는 1920년 이후에 미국은 경기의 반복을 왔다 갔다 하는데 호황 사이클이라는 길이가 있잖아요. 보통 보시면 최근에 호황이 이렇게까지 긴 적이 있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호황이 역사상 좀 가장 길었던 사이클이 1960년대, 1990년대 그리고 지금이에요. 근데 1960년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사건이 10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와웅다웅해서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그냥 냉전 상태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뭐 이렇게 공격도 안 하고 그냥 쓱 물러선 상태에서 쭉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뭘 했느냐? 경기는 실업률이 역사상 바닥으로 가는데도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요. 왜? 양적인 팽창을 해야 되니까 뭐 군사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때 뭐 달나라도 가고 뭐 IT의 어떤 시기 엄청난 양적인 팽창을 하고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66년에 금리 인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확 부러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왜 다시 올라갔느냐? 대통령 재선이 있으니까 더 재정 지출을 확대했어요. 약간 저는 1960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실업률하고 저기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비율이 이렇게 다이버전스 난 게 미국은 한 번도 없었어요. 1960년을 빼고. 근데 지금은 보면 실업률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돈을 더 쓰고 있죠. 거기다가 연준한테는 금리를 내릴 만큼의 소위 말하는 변동성을 자극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는 으르렁으르렁 됐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양적인 팽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트리거? 이제는 전환점이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게 지금 1960년대 중후반에 미국의 경기 사이클과 그때의 어떤 소련과의 갈등이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보다 지금 소련은 오히려 무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얽혀 있다 보니까 동일하게 독일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딛고 일어났었던 글로벌 경기였다라는 거고요. 재미있는 게 최근에 책을 하나 샀는데 1913년 이후에 다우 지수는 반복되어 있는데 대선 다음 해에 고점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선 다음 해면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까지 갔다가 부러진다라는 어떤 그 평균 함수가 있었는데 이 재정 지출과 실업률 관계에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안 부러지는데 재정 건전화가 들어갔을 때 부러졌더라고요. 건전화 들어가고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로 보시면 2021년이 맞는데 지금 다 2020년이 아니라 오히려 2021년에 가서 좀 경기 피크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IT나 테크에 대한 확장적인 정책이 더 강해지는 사이클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20페이지 보시면 중국도 자체적으로 버티기 위해서 내수 부양에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재정 적자 비율을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늘리는 과정이고 경기 선행지수도 바닥치고 올라오는 과정. 물론 주가가 최근에 변동성은 있지만 최근에 오늘 나온 차이신 PMI도 보시면 그래도 꾸역꾸역 50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면 중국조차도 경기 부양을 위한 뭐 엄청난 뭐 돈의 완화와 재정 지출을 늘려가는 과정인 건 맞습니다. 이게 근데 2년이 그러니까 6개월만 갈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타협을 하게 되면 더 오래 갈 수 있는 체질이 되는데 타협 안 하고 뭐 1년, 2년 경기 부양하다가 확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히 중요한 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2019년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이렇게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소위 말해서 돈발이 먹히는 구간인 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무역 갈등이라는 하나의 어떤 리스크를 받아들였을 때 얻은 선물은 뭐냐면 연준은 이제 꼼짝없이 금리는 아예 못 올리거나 오히려 내려야 되고 미국도 뭔가 확장을 하는 사이클이고 중국도 확장을 하는 사이클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페이지의 왼편 그림 보면 이게 처음 그림 보시면은 와 재정자 비율이 엄청 올라갔으니까 이게 원래 중국 땅에서 한 3%까지 용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까지는 안 가겠지. 2.7, 2.8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오면 꺾이는 순간 사실 선행지수는 돌아서 쫙 올라온다는 거죠, 보통. 그 전에 돌아서거든. 그래서 이 그림 볼 때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 정도 용인한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다시 달러로 돌면 그냥 미중 무역 갈등은 오히려 좀 또 다른 경기 확장 국면으로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좀 테크로 연결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국인데 한국은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글로벌에 그래 바닥은 돌았어. 그러면 한국은 뭐 사야 돼?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재미있게도 실업률이 2013년 10월 이후로 그냥 기조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실업률이 요새 최근에 안 좋은 흐름 나온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의 체질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체질이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주던가 재정 정책을 쓰던가 이러면서 이 실업률이 다시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지수도 좀 올라가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경기 사이클에 상관없이 그냥 거의 5년 거의 6년 가까이 실업률이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낮은 생산성과 성장 모멘텀으로 코스피가 사실 노답인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잘 버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실업률 올라가는데 물론 레벨이 조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 거지만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애진작에 망했겠죠. 이게 지금 이 실업률 데이터 보면 정말 우리나라 예외적일 정도로 이른 건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 내수 쪽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뭐 이게 고용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보는 거라고 하는데 글로벌 데이터 다 같이 보시면 정말 제가 뭐 할 수 없지. 빨리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겠죠. 바뀌어야 돼요. 이거 이 정도 왔으면 좀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근데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 왜? 아니 좀 정부 쪽 스탠스는 좀 읽어보면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 내가 그 말 한 거예요. 글로벌 경기 인식을 하고 우선인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인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면은 제가 23페이지에도 적어놨지만 코스피는 그냥 급락만이 기회다라는 얘기를 드는 거죠. 빠졌으니까 그래서 다 반영해서 최악으로 와 있는 거. 급락만이 기회고 글로벌 경기 둔화 구간마다 한국의 원화 그리고 코스피는 20%씩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될 때 어느 나라나 주가가 빠져요. 근데 그 빠지는 폭이 심하냐 아니면 빠지고 나서 생산성을 다시 정비해서 다시 치고 가느냐의 싸움에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냥 급락해서 빠진 것만큼 다시 올랐다가 다시 급락하고 이러면은 그냥 최소한 박스권 아니면 약간 옆으로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지수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급락했을 때 빠진 거에 한 90% 돌려놓고 그냥 또 옆으로 가고 이런 게 5년, 6년째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뎁을 그렇게 막 쌓으면서 가는 시장도 아니고 금리를 막 내려주면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는 시장도 아니고 재정 정책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글로벌 경기에 연동돼서 수출이 조금은 나와주면 그만큼 올라가고 안 되면 또 한 20% 빠지고 원화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화 차트도 이렇게 넣어놨지만 경기가 좀 돈다 그러면 원화도 여기서 강세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원화가 또 다시 강세로 가는 게 한국은행이 개입을 한 것도 있지만 그냥 달러와 대비해서 원화가 강해지는 게 글로벌 경기가 그래도 약간씩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서 올라가는 거지 자체적인 성장을 올라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20% 빠지면 기회는 왔다라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뭐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아까 유가 급락이랑 중국이 무너졌을 때 20% 빠졌었는데 지금도 좀 비슷하게 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 90% 정도 되돌려 놓긴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2300에서 2350. 그래서 연간 내지는 하반기에 뭐 잘 되면 한 2350 정도 가지 않겠냐라는 게 그냥 밸류에이션으로는 더 높게 해줄 수 있는데 그냥 테크니컬리 이렇게 빠졌다가 봉합된 게 그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면 사실 지금 레벨에서 2350이 되면 그래도 한 15%는 되거든요. 이것도 꽤 높은 높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됐을 때는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신종훈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예전에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리온이나 이런 자료 보신 분들이 이건 되게 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급락할 때 사야 한국 증시 먹는 것 같다. 진짜 정의시 펀드는 안 되는 것 같다. 네. 예전에 몰랐는데 그 방송이나 이런 이제 자료 보면서 다시 되짚어 보니까 신종훈 팀장님 얘기가 맞는 것 같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왔을 때 아니면 이게 지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표가 좀 좋아졌고요. 이제 살 때가 됐을 때는 미국은 사도 다음에 또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샀으면 5분에서 6분 은선 넘어간 상태라 조금 먹는 기간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는 모든 지표들이 험난해지고 그랬을 텐데 최근처럼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연준이 금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막 밀어냈을 때 그때가 저점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표는 막 안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는 사야 된다라는 거고 올라왔을 때는 좀 늦을 수도 있다. 왜? 생산성이 나와야 이 각도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아직은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먹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 우리나라다라는 건 저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그래도 좀 뭔가 기업들이 투자하고 이러면 오케이일 수 있는데 당장은 반도체 빼면은 이거를 드라이버 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한번 들어 올렸었던 그 레벨이 우리가 봐버렸어요. 그만큼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는 지금 급락했으니까 지금은 좀 사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급락했을 때마다 항상 보면 그냥 초대형주들이 그래도 한 초반 3개월은 좀 잘 끌어가줬다. 코스피 50 더 발라보면은 사실 반도체겠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움직임이 그래도 좀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좀 바닥에 대한 인식이 들어 올리는 건가라는 얘기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보통 보면 한 금융 위기 이후에는 한 38개월, 40개월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보면 한 2019년 한 6, 7월이게 되면 저점 통과 기간이 되긴 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보통 선행지수에 들어가는 것들이 금리차라든지 M2라든지 뭐 건축 허가나 선행성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어그리게이트 된 건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한 2020년 말까지는 또 그러니까 만약에 2019년 중반에 저점이게 되면 2020년 말까지는 그래도 약간 경기가 업턴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한 1년 반 남았다고 보면은 2016년 초반 내지는 2012년 초반과 같은 그림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그랬을 때는 그때 돌아보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굵직한 섹터들이 좀 됐었고 코스피 50 내에서도 좀 초메가 캡 기업들이 한 초반 3개월 한 분기는 좀 잘 끌고 갔었다라는 경험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끌고 가는 폭이 점점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작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페이지에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도 좀 떨어졌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희소성 때문에 더 높은 성장을 주는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지만 그 성장을 주는 쪽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있다가 저희 염동찬 퀀트가 얘기하겠지만 좀 소위 말하는 따박따박 이익을 내주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시 부각되는 시기가 되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아까 K50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원달러 환율하고 반도체 그래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해질 때는 다들 안 됩니다. 근데 약해졌다가 고점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좀 강해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해져서 1,100원까지 강해지면은 반도체 비중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1,100원 가기 전까지 원화가 강해질 때 이때는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좀 그런 사이클과 동일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지금 지수가 바닥이라는 콜을 들으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메가캡을 사놓으면 시장을 그래도 5, 6부 눈선까지는 충분히 잘 따라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많이 해왔던 얘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 내기 전에 이제 하단에 대해서 우리가 내야 돼요. 하반기에 이제 보통 제출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 1950까지도 하단을 낼 수가 있었는데 신중호 팀장이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2,000으로 쓰겠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별 의미 없다. 여기가 지금이 바닥이다. 이게 그날 썼을 때가 2021때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00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시점이 주식증 바닥인데 그럼 뭘 사야 되냐 말한다면 전략 칩의 입장에서는 결국 메가캡을 사야 되고 반도체를 사야 되고 그다음 좀 삼성전자를 사야 되고 섹터 담당자는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보는가에 대해서 퀀트 입장에서 2부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